네, 안녕하세요. 대표 강사 민시영입니다. 일단 저는 앞쪽에서 총론을 쭉 들으셨으면 이제 그 내용을 제가 좀 구체적으로 좀 더 풀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학생들 보내주시고, 그래서 이제 애들 가르치고, 뭐 상담을 요청하셨을 때 저희가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리면, 아, 우리 애가 이런 건 잘하고 있고, 이 부분이 지금 약한 거구나. 이렇게 뭐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최대한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되, 제 다음번에 이제 설명을 해주실 강 소장님께서 하실 말씀이 상당히 많고, 또 어머니들께 개별적인 Q&A도 시간을 진행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가운데 다리 역할을 하면서 좀 최대한 심플하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심층 면접은 서울대, 연대, 고대 세 대학들을 봤을 때 이 정도의 유형들이 나오게 됩니다. 앞쪽에서 설명 들으셨겠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연대 같은 경우에는 분석적인 사고력을 상당히 강조를 하는 편이고요. 고려대학교 같으면 완결적이고 발전된 견해 제시, 이쪽에다 좀 힘을 주는 편입니다. 서울대학교는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합해야 되고,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다른 지점이 또 하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왔을 때, 처음 왔을 땐 물론 이 7가지 유형도 전부 다 못합니다. 그러니까 왔을 때부터 뭔가 우리를 좀 감탄하게 만드는 답변을 하는 학생들, 글쎄요, 한 50명 중에 1명 정도? 그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애들이 기본적으로 예전에는 이제 논술 전형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논술 수업이라든지 이런 선행학습이 좀 되어 있어서 구술에서도 상당히 많은 도움을 받는 편이었는데, 그래서 아까 정 원장님도 이제 연대 논술을 이제 준비의 일종의 대체제로 가름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고요. 근데 지금 같으면 똑똑한 상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의 사고방식으로 훈련을 받아본 적이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왔을 때 상당히 힘들어 하거든요. 근데 그 난이도로 이제 좀 생각을 해보면 애들이 제일 못하는 게 얘랑, 그리고 얘랑 얘. 이거는 거의 안 되다시피 하고요. 요 세 가지 정도는 가르치면 합니다. 얘도 거의 나오진 않지만 얘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대가 독특하게 요구를 하는 부분이 요 첫 번째 이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상에 대해서 심층적이고 다학적인 원인, 귀결 추론, 그리고 가설과 논리 추론 유형이다. 그러니까 연대랑 고대는 이제 거의 비슷해졌습니다. 얘들 같은 경우에 공통점, 얘네 둘을 묶어보면은 정보 제공량으로 따졌을 때 되게 많이 줘요, 정보를. 그래서 저희가 여름방학 때까지는 서울대 걸로만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없는 걸 생각해내는 거,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만 해결이 되고 나면 나머지 기본 유형들은 거의 동일하니까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문제 풀기는 훨씬 더 수월해지는 거거든요. 근데 서울대학교는 턱없이 적은 정보를 줍니다. 그러니까 제시문 개수, 자료 개수만 봐도 알 수가 있어요. 서울대학교는 적게는 1개의 제시문에서부터 많아봤자 3개 제시문, 그리고 전체량이 문제까지 해서 A4 한 페이지를 넘어가는 적이 없습니다. 근데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엔 자료량 자체가 최소 4개에서 많게는 6개, 7개까지 나오게 돼요. 그래서 약간 좀 힘든 지점이 다르기도 해요. 학생들이 연고대 문제 풀 때는 똑같은 시간이 주어졌을 때 너무 정보들이 많으니까 그 정보의 바닷속에서 내가 어떻게 구조적으로 답변을 할 것인가, 이거 생각해내는 게 조금 힘들고요. 서울대학교 같으면 너무 준 게 없다 보니까 내가 이걸 가지고 무슨 말을 들어가서 해야 되나, 이것 때문에 또 힘들어하는 거고요. 그래서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나와 있지 않은 내용들을 추론을 해야 된다는 부분에서 상당히 어려운 지점이 있는 대학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리고 비교라는 건 사실상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내는 건데, 이것도 학생들이 처음에 왔을 때 공통점, 차이점의 근거가 되는 내용들은 충분히 추론을 해냅니다. 제시문을 읽을 줄 아는 애들이니까요. 근데 문제는 차이점 같은 경우에 A 대 나 대이라는 이양대립적인 개념적 차별화가 이루어져야 완결된 답변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도 해본 적이 없어요. 개념을 몰라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성, 감정, 이성 대 본능, 뭐 의식 대 구조, 의식 대 제도, 이런 것들을 애들 전부 다 알고 있거든요. 이미 머릿속에 다 들어있는데 그 정보들을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여태까지 배워본 적이 없어서. 근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다시피 충분히 학생들이 배우면 한 2~3차례 정도 되면 거의 완성이 됩니다. 아주 제시문이 어렵게 나오지 않는 이상. 사례 분석 원리 일반화, 그러니까 일반화와 구체화. 요거는 앞쪽에서도 정 원장님께서도 강조해서 설명을 해주셨죠. 그쵸? 근데 우리 아이들이 잘하는 건 오히려 이쪽입니다. 공부 잘하는 애들일수록 사고가 불친절해요. 왜냐하면 너무 당연하거든요. 그건 그냥 그런 건데
내가 뭘 설명을 더 해야 되지? 이걸 구체적인 사례를 왜 들어야 되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학생들은 기본적인 개념이나 원리가 나오고 이걸 사례로 구체화해야 되는 부분에서 약점을 보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끝까지 보완 지점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그리고 또 학생들이 가장 크게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사례 자체가 창의적이어야 된다라는 강박이 시달리다 보니까 다른 애들이 얘기하지 않는 사례 얘기해야지 하다가 이상한 사례를 들어버리게 돼요. 근데 학생들 토론 수업이나 혹은 뭐 별로 좋은 교보제는 아니지만 100분 토론 나와서 토론하는 사람들 보면 잘 못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나와서 무슨 얘기를 했을 때 우리가 뻔히 누구나 알고 있는 정보가 되는 정보에 기반한 그런 사례를 들어서 상대방을 논박했을 때 우리는 당연하지, 제 말이 맞아, 이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듣도 보도 못한 되게 이상한 특수한 사례를 들고 와서 이런 게 있어라고 얘기하면 우와 하고 그냥 끝나버리는 거거든요. 설득력이라는 건 오히려 흔한 사례, 아이들스러운 그런 사례에서 나오는 건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뭔가 지식 자랑을 하고 싶어서 교수 앞에서 자꾸 지식 자랑을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잘못된 게 평생 책 읽고 글 쓰시는 분들 앞에서 애들이 아무리 많은 걸 알고 있다고 한들 그 전공 관련 지식이라든지 그런 것들 이야기해봤자 별로 감흥 없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때는 뭔가 튀는 사례를 얘기할 게 아니고 사례를 그냥 보여주는 게 아니라 사례를 들어서 치밀하게 증명을 해주는 이런 식의 훈련들을 학생들이 해줘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통점과 차이점 하나씩만 얘기하면 그냥 뻔한 대답이 되는 거고 거기에서 왜냐하면 그러므로로 전제결론 관계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더 다각적으로 정보 분석을 해낼 수 있다면 그러면 학생들이 고득점 포인트가 됩니다. 하나 정도씩은 전부 다 짚어내요. 근데 문제에 나와 있는 단서를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도 끝까지 학생들이 긴장을 늦추지 않고 연습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견해 제시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배우면 두세 차례 정도 하면 애들이 다 잘합니다. 어떻게 보면 어머니들, 자녀분들이 제일 잘하는 게 이 부분이에요. 자기 의견은 잘 얘기를 합니다. 주어진 정보를 분석을 못해서 그런 거지 자기 의견들은 전부 다 잘 얘기하는 학생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반론 재반론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A가 맞니, B가 맞니 라고 했을 때 얘들은 거의 대척점에 서 있는 그런 견해들이 나올 경우가 많고 이 중에서 둘 중에 하나 어떤 견해가 더 맞다고 생각하니? 라고 논제에서 물어봤을 때 제대로 배우지 못한 학생들은 전부 다 내가 고른 게 왜 맞는지만 열심히 얘기를 합니다. 이러면 완결된 답변이 아닌 거예요. 내가 이 둘 중에 얘를 골랐으면 왜 내가 얘를 선택하지 않았는지까지도 전부 다 보여줘야만 완결된 논쟁이 될 수 있다는 거. 근데 이 부분 학생들이 한번 배우고 나면 거의 다 잘 정리하는 편입니다. 도표 그래프 복합적 자료 분석 같은 경우에는 뭐 서울대든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든 이 도표들 표 그래프가 나왔을 때는 이거는 거의 그냥 보조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분석하고 해석하고 논제 요구 사항을 이행해야 된다라는 이 사고의 흐름만 학생들이 제대로 잡아두게 되면 큰 어려움 없이 해결할 수 있는 유형이 되는 거고요. 자, 이제 구체적으로 서울대학교, 연대, 고대 기출문제들을 간단하게 살펴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서울대학교는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제시문은 이거 하나였어요. 제시문은 딱 이거에다가 밑에 또 짧은 국문 텍스트 하나 나오는 거거든요. 요건 내용 별거 없습니다. 38명의 사람들이 퀸즈라는 마을에 살고 있었는데 한 여성이 강도한테 무참히 살해가 됩니다. 근데 그걸 아무도 신고조차 하지 않고 바라보기만 했다는 거죠. 방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제에서는 이런 도덕적 행위를 저해하는,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행동을 했다면 최소한 신고라도 했어야 되는데 직접 가서 도와주지 않는다면 신고라도 했어야 되는데 왜 그걸 하지 않는가, 숨겨져 있는 원인까지도 학생들이 사고를 해내라는 게 학교에서의 의도였는데 근데 애들의 답변은 대부분 이래요. 두려워서, 무서워서. 살인자가 보복할 수도 있으니까. 저는 이 부분에 좀 안타까움도 느꼈던 게 정말 좀 팍팍해졌구나. 신고한다고 살인자들이 와서 보복하지는 않죠. 신고자의 신변은 철저하게 지켜지는 거거든요. 근데 애들은 이런 두려움의 감정이라든지 혹은 아주 그냥 폭넓어져 버립니다.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 공감을 못했으니까. 그리고 또 도시인들의 무관심, 인간소외 현상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이거는 이 제시문에 나와 있는 정보에 기반한 게 아니에요. 시작점은 이게 돼야 됩니다. 집단 속에서 38명이었기 때문에 신고를 하지 않은 거거든요. 다른 사람이 하겠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 거니까요.
책임이 전가되고 분산되는 방관자 효과라는 걸 이거를 시작을 했어야 되고 여기서 더 나가야 됩니다. 서울대학교가 찾아내라는 원인은 이런 거였어요. 왜 이런 방관자 효과가 나타나는가까지 가야 되는데 애들은 여기까지 가지 못하고 그냥 수박 겉만 할 거나 아니면 이 부분 현상 정리까지만 해버리고 끝나버린다는 거죠. 이건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결과론적 사고방식에서는 누군가 도와주겠지. 결과가 뭐 굳이 나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한다든지 혹은 동기론적, 의무론적 사고방식에서는 도덕적 행위 자체의 정당성, 당위성에 대해서 별로 인식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답변이 심층적으로 나와줘야 되는데 그리고 이거 전부 다 애들이 아는 거거든요. 근데 이 지식들을 활용을 해내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좋은 점수를 못 받게 된다는 거죠. 다른 문제도 한번 볼까요? 자, 이 문제는 한 여성이 왜 나는 여자 대우를 해주지 않느냐라고 이제 왜 나만 여자 대우 안 해주고 차별하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늘날 사회적 차별 또는 배제가 어떻게 발생하고 지속될 수 있는지 설명을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이들 대다수의 답변은 모르겠어요. 최근에 젠더 이슈가 되게 많이 발생해서 그런지 전부 다 그냥 왜 여성은 차별을 받는가 이런 식의 일반론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제시문에서 우리가 끌어낼 수 있는 정보가 훨씬 더 많았어요. 일단 맞아요. 여성인데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그쵸? 그런데 또 이 여성은 채찍도 맞습니다. 채찍을 맞는 사람은 노예겠죠. 노예이기 때문에 차별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여성이고 노예여서 채찍을 맞았다. 노예는 대부분 어떤 유색인종, 그죠? 흑인, 대표적으로는 미국에서 흑인들, 이들이 차별을 받았을 것이다 라는 1차적으로 정보를 끌어내고 자 여기서 이제 일반화를 시키는 거예요. 여성이니까 성별에 의해 기반한 차별, 노예니까 신분에 기반한 차별, 흑인이니까 인종에 기반한 차별, 그리고 이걸 또다시 일반화를 시킵니다. 이 한 가지 요인이 아니라 다각적 요인들이 결부가 되어 있기 때문에 현대사회에서도 사회적 차별 내지는 배제가 발생하고 지속되는 것이다. 여기까지 기본적으로 나와줘야 되는 거거든요. 여기에 플러스 그럼 이제 학교에서 원하는 건 이런 다각적인 원인들, 이 원인들이 차별을 낳았을 때 이게 왜 지속까지 되느냐 이 부분이에요. 근데 서울대 문제가 또 어려운 지점 중에 하나가 한 세트당 2문제가 나오게 되거든요. 근데 어떤 문제들은 얘네 둘이 완전히 관련성이 없어 보이고 어떤 문제들은 또 학생들한테 답변을 시켜보면 2개의 답변이 차별화가 되지가 않습니다. 2개의 답변은 차별화되면서도 그러면서도 서로 상호 연관성을 가지고 있어야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는 문제 1번에서 사회적 합의가 어떤 식으로 법으로 규정되는가 라는 내용을 담고 있었어요. 그래서 애들이 1, 2번을 완전히 따로따로 대답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런 다각적 요인들이 사실상 일종의 사회적 공감대, 차별하는 게 사회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면 그게 사회적 암묵적인 합의라고 볼 수 있을 것이고 이게 법과 제도로 이미 구조화되어 있기 때문에까지 나아가 줘야 되는 거거든요. 어렵죠. 근데 애들 시키면 풀어요. 시켜보면은 여름방학 끝날 때쯤 되면은 드디어 애들이 구술답게 답변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학생들이 찾아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일반화시키는 능력 자체가 상당히 강조되는 그런 문제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또 학생들이 문제 1번과 2번을 차별화시키질 못하는 이런 식의 문제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그런 마음이면 좋기 왕당왕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현자가 말한 이유. 그러면 애들은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건 주어진 자료 분석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자료에 기반해야 돼요. 첫 번째, 그런 마음이 뭐지? 생각했어야 되고, 두 번째, 왕다운 왕은 뭐지? 이걸 생각했어야 되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현자가 왜 이렇게 말했을까? 왜 이런 마음이면 왕다운 왕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했을까?까지 나와줘야 됩니다. 그런 마음은 동정심이에요. 소가 흔종의식 때문에 사지로 끌려가는 걸 보고 왕이 불쌍하다. 쟤 불쌍하니까 양으로 바꿔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측은지심, 동정심, 공감능력, 불인인지심 이런 식으로 일반화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왕다운 왕은 이 앞부분에 텍스트가 더 있었는데 그 부분에서 실제로 왕이 물어봅니다. 현자한테. 저도 백성을 보호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여기서 왕다운 왕이란 건
백성을 보호할 수 있는 왕이라는 거죠. 그죠? 그럼 왜 동정심을 가지고 있을 때 백성을 보호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이 논의를 심층화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나오는 게 아니고 여기서 왜 측은지심이 가장 중요한 덕목인가? 백성을 보호하는 요소는 여러 가지가 있죠. 경제 성장을 통해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국력을 강하게 해서, 무력을 강하게 해서 다른 나라들이 침범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런 여러 요소들 중에서도 왜 하필이면은 동정심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요소였는가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교우열 논증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왜 얘들은 이게 가장 옳고 나머지 두 개는 배제했는가? 이 부분까지 완결적으로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네 번째 거는 이제 가장 최근 기출입니다. 이쪽에 이제 송경훈이라는 사람은 사람들이 오면은 튕기지 않고 전부 다 연주를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 최북이라는 사람은 사람들에 대해서 되게 오만하게 대해요. 뭐 와서 뭘 해달라고 해도 너 누구니? 라고 먼저 물어보는 등 그러니까 갖가지 기행을 일삼는 사람이거든요. 자, 이 문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다학화가 필요한 거예요. 논제 자체에서 이미 예술가로서 보여준 태도와 관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태도와 관점을 생각해보면 관점이 좀 더 추상적이고 태도의 전제가 되는 어떤 사고관, 사고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이 두 가지가 A 대 나대이 그리고 B 대 납비가 나와줘야 되는데 학생들이 이 부분을 대부분 못 짚어내게 돼요. 맞는 말을 해요. 얘는 대중을 중시했고 얘는 예술 그 자체를 중시했다. 근데 이거는 관점일 뿐이에요. 그래서 태도는 뭐냐? 태도까지 생각해보면 송경훈 같은 경우에는 수용자 중심으로 예술가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고 최북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창작자 중심으로 예술가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 두 가지가 모두 다 나와줘야 된다는 거. 그리고 입장 지지했을 때 2번도 어지간히 하는데 이 의의와 한계를 예술 이외의 영역에서 구체적으로 정리를 못 해냅니다. 이를테면 이런 게 될 거예요. 정치라는 영역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송경훈의 의의라면 대중들의 견해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민주주의에 보다 더 적합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근데 한계라고 한다면 얘는 지나친 포퓰리즘으로 전락해버릴 수 있다. 최북의 경우에는 자신의 가치를 중시하고 있기 때문에 무언가 대중들이 중우정치에 빠질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해 줄 수 있다가 될 수 있을 거고요. 그에 대한 한계로는 근데 이거는 지나친 엘리티즘 내지는 독재, 전체주의가 되어버릴 수 있다는 거. 이런 식으로까지 최대한 심층적으로 논의를 끌고 가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이들이 친절하게 답변을 못 해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서울대학교 논술이었다면 이제 고려대학교 논술은 요게 킥입니다. 완결적인 사고를 보여줄 수가 있어야 돼요. 문제 4개에 대해서 답변을 하면서 이 완결적인 사고를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정보가 많죠. 4개예요, 제시문이. 자, 올해 계열적 합에서는 그래도 고대도 출제를 할 때 전체 정보량을 A4 한 페이지 하고 한 4분의 1 정도? 제시문 전체를 편집을 해봤을 때 이 정도였는데 올해는 A4 2페이지 가득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정보량 자체가 훨씬 더 늘어난 거예요. 시간 자체가 달라지진 않았어요. 자, 그리고 문제는 간단합니다. 서울대 거보다 훨씬 더 간단해요. 설명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문제점을 논하시오. 세 번째, 기능과 순기능과 역기능. 이거 논해라. 그리고 네 번째는 저희가 예상을 했던 대로 전공적 합성 관련해서 지금 앞선 논의들을 전부 다 종합적으로 얘기해 주는 거. 근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2번과 3번에 나와 있는 논하시오예요. 자, 이거는 완결적 사고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 완결성은요, 이제 이것도 애들이 배우면은 파이널 때 대학별 강좌를 해보니까 계열적 합평에서 3일째 되니까 드디어 감을 잡고 제대로 대답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훈련을 시키면 돼요. 분석하고. 그러니까 그게 뭔지 알아야 돼요, 일단. 두 번째, 그리고 평가를 해야 돼요. 그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그리고 세 번째, 이게 완결이 되려면 너 좋아, 너 나빠까지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좋은 거는 활용을 하고 나쁜 건 고쳐줘야죠. 요 사항까지 끝까지 끌고 갈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문제점을 논했다. 이런 문제가 있어. 까지만 얘기하면 학교 측에서 요구하는 정도 수준이 아닌 거예요. 끝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수 있겠는지.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해줘야 되고, 순기능, 역기능이 있다. 그러면 순기능을 어떻게 최대한 극대화시키고 역기능을 어떻게 최소화할 수 있겠는가. 여기까지 논의가 나와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기출문제는 이건 거의 같은 형태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제시문 4개 나오죠. 표도 나와 있고요. 자, 그리고 비판하시오. 간단합니다. 문제 요구사항 자체가. 그리고 사례를 들고 해결책을 제안해라. 그리고 또 도약하기 위한 방안. 근데 이 문제 보세요. 어마어마합니다. 가부터 라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방안. 고대가 이래요. 엄청 커요. 약간 포부가 큰 학생들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물어보는 것도 이거를 애들이 얼마나 실효성 있는 방안을 내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 이런 유형을 우리가 문제 해결 유형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때에도 학생들이 어떤 식이냐. 자, 문제 해결 유형은 기본적으로 문제 상황이 무엇인지 분석을 하고 이게 왜 발생인지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 방향을 제시하고 그리고 네 번째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해결책, 해결 방안까지 나와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애들 답변은 대부분 얘만 얘기합니다. 배우기 전에는. 그러니까 생뚱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왜 나오는지 이 앞부분에 있는 논의들이 뒷받침이 되어야 논리적인 비약이 되지가 않을 수가 있는데 학생들은 되게 재기발랄하게 도약하기 위한 방안, 해결책들 이것만 쭉 나열을 합니다. 근데 학교에서 원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네가 얘기하는 그 해결 방안이 왜 그게 해결 방안이 될 수 있냐고. 그래서 이 앞부분에 논리적 완결성을 보완해주기 위한 이런 장치들을 먼저 이야기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특히나 지금 코로나 때문에 더해요. 그래도 작년까지는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전부 다 대면 면접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선생님들이 이제 추가 질문을 통해서 아이들을 보완을 시켜주는 거예요. 근데 그럴 기회가 없다 보니까 저희도 이번에 중점적으로 학생들에게 이야기했던 부분이 이런 식의 어떤 완결성들 이 부분을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훈련을 시켰던 이유가 23분 문제 풀고 7분 동안 혼자 떠드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 시간 안에 내 문제를 완결적으로 이야기해줘야 된다는 거, 그 부분을 더 강조를 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고려대학교는 적용 설명, 비판 조금 나오고 사례 요구, 대안 요구, 문제 해결. 앞쪽에 나왔던 7가지 중에서도 이 형태들을 주로 출제를 한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연세대학교는요. 활동 후 수용이 이제 올해 좀 바뀔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원래는 10분 준비에 10분 면접이었습니다. 자, 그때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 그러니까 연대도 활동 후 수용에서는 이런 식으로 뭔가 정보를 좀 덜 줬었어요. 정보를. 그래서 한국의 전래서라는 일반적으로 권선징악을 주제로 제시합니다. 학생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아래 물음에 대답을 해라. 자, 그래서 첫 번째가 자신이 경험한 권선징악에 위배되는 상황. 거기에 어떻게 대처했는지. 그리고 두 번째가 왜 권선징악이 전래설화의 보편적 주제가 될 수 있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라고 하거든요. 자, 이 문제도 두 개를 연관시켜서 생각해야만 문제를 풀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실제 사례예요. 시험장에 들어간 애가 이 첫 번째 위배되는 상황 이걸 설명하라고 했더니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기가 초등학교 때 반장 선거를 나갔는데 자기랑 경쟁을 하던 친구는 엄마가 햄버거를 돌린 거예요, 애들한테. 근데 자기는 그걸 안 돌려서 결국엔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들 분위기도 좋아지고 엄청 귀여워하셨겠죠. 그러니까 사례는 이래야 돼요. 사례는 애들다우면서도 정확하게 부합하는 그런 사례. 그리고 나서 학생이 보편적 주제가 되었던 이유에 대해서 뭔가 대답을 제대로 못하니까 선생님이 웃으시면서 그래서 너 그때 반장 선거 끝나고 어떻게 했어? 라고 물어보신 거죠. 그때 애가 우물쭈물 뭐 제가 할 수 있는 건 없었어요. 그러니까 되게 억울했겠구나 라고 얘기하고서 이제 답변을 마치고 나온 되게 안타까운 사례가 있는데 사실은 거기서 힌트를 주셨던 거예요. 실제로 권선징악이 현실에서 잘 발현되지가 않습니다. 선을 권하고 악을 징벌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래설화에서 보편적 주제가 될 수 있었던 거죠. 교훈을 담는 건 사회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 학생의 경우에는 이제 훈련이 제대로 안 됐던 모양이죠. 인터넷에 후기를 올렸는데
그 후기 보면서 되게 안타깝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니까 작년에 20학년도에 나왔던 문제가 이런 식이에요. 자료가 훨씬 더 늘어났죠. 힘들겠죠. 10분인데요. 준비 10분인데. 쉽지 않습니다. 이 문제도 풀어낸 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냥 논술 문제가 나와버립니다. 비교해라. 그리고 입장을 평가해라. 전형적인 논술 발문들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근데 올해 모의에서는 지금 활동 수용과 특기자 전형을 동일한 문제로 그냥 심층 면접은 우리 이렇게 낼 거야 라고 학교 측에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20분 면접으로 바뀌지 않을까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료 엄청 많죠. 거기에 표 그래프까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 라그래프 해석하고 해석 내용 논해라. 마찬가지죠. 그렇죠? 논술 문제 그대로 나와 있고 그리고 문제 분석하고 자신의 생각을 말해라. 견해 지식까지 완결시키는 거.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상당히 압박 강도가 높아졌으니까 시간을 좀 더 주지 않을까. 아니면은 이거보다는 자료도 한 절반으로 줄이고 문제도 좀 더 간단하게 내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는 겁니다. 올해 학생들이 시험 보고 나야 정확하게 파악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거는 아까 정 원장님도 설명을 하셨던 그냥 연세대학교 논술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분석이 되게 강화되어 있다는 거. 그리고 또 학교 측에서 얘기할 때 자기들은 다면사고형 논술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흐름이 구술에도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제시문 자료들 여러 개 주고 걔들의 관계를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지점이고요. 자, 그래서 이 부분들이 아까 고대랑 조금 다르죠. 분석적인 성격이 훨씬 더 강해져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더 강조되고 있다는 거. 그럼 이제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느냐. 주제 탐구, 계열별로 학생들을 모아서 저희도 대학별 강좌가 되면은 파이널을 할 때는 계열별로 학생들 나눠서 수업을 합니다. 근데 그게 아닐 때는 딱히 의미 없습니다. 딱히 의미 없는 게 아니고 그냥 의미 없습니다. 어차피 어떤 문제가 나오든지 주어진 자료 내에서 애들이 해결을 해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주제 탐구 학습, 뭐 경제 경영이니까 경영 경제 개념을 알아야 되고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그런 거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나와 있는 문제를 해결해내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하다. 본질 유형 중심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서울대학교 논제들을 많이 활용하는 거고요. 20분에서 30분이라는 제한된 시간을 활용 방향 자체가 좀 달라지겠죠. 세 대학들이. 그렇죠? 똑같이 이 정도의 시간이 주어졌다고 했을 때 서울대학교는 재료가 별로 없으니까 최대한 많은 재료들을 끌어내는 데 시간을 많이 써야 될 거고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는 재료가 많기 때문에 그것들을 논제 요구사항에 맞추어서 구조적으로 정리해내는 거. 이 부분에 힘을 줘야 될 거고요. 네, 각 대학들이 원하는 어떤 사고력을 정확하게 발휘를 해줘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강사가 제대로 피드백을 해줄 수가 있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그런 얘기를 해요. 논술보다 구술 수업이 훨씬 더 힘들어요. 논술보다. 논술은 그냥 저희가 애들 쭉 모아놓고 2시간 쭉 강의하면 괜찮거든요. 그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구술 같은 경우엔 애들 답변 다 들어줘야 되고 계속 경청해야 되고 한마디도 놓치면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6명 정도를 진행한다고 했을 때 1명이 대답을 하면 5명이 보고 있는데 그 5명의 애들이 그 1명이 대답하는 걸 경청하면서 자기의 어떤 보완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되는데 자기 답변에만 계속 매달려 있어요. 그리고 자기 답변 끝나면 멍 때리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는 앞에서 그런 부분들을 짚어줘야 돼요. 그래서 돌발 질문을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던진다든지 이런 식으로 수업을 진행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강사 입장에서 되게 힘든 수업 그리고 제대로 학생들한테 객관적으로 평가해주고 피드백을 해주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세대학 논제들에 대해서 전부 다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을 때 이게 가능하다는 거고요. 뭐 이거는 앞에서도 쭉 얘기했듯이 그냥 네 저희가 오래되기도 했고 저희가 잘하기도 한다는 뭐 그런 광고 내용이니까 뭐 크게 강조는 안 드려도 될 것 같고요. 이제 이어서 강 소장님께서 어머니들께서 아마 가장 궁금하신 부분일 거예요. 우리 아이 내신 수준으로 어느 정도 갈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실 겁니다. 감사합니다.